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자, 실업자가 110만이다. 110만이지만 뭐 사실 여기다가 구직 단념자, 한계 근로자, 불안전 취업자까지 포함시킨다 그러면 한 150만 정도, 150에서 200만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특히 자,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경제학적으로 봐서 실업은 개념은 뭐냐 그러면 미스매치로 봅니다. 미스매치. 자, 실업이라는 것은 미스매치다. 즉 구인자하고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다. 사람이 뭔가 그 사람을 뽑으려는 회사하고 그 다음에 취직하려는 학생하고 그 사람하고 그 사람 간에 이제 눈이 다르면 취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뭐 내가 원하는 회사보다는 내 실력보다 더 좋은 회사를 원하면 취업이 안 되고, 뭐 회사로서는 뭔가 하면 지원자보다 더 좋은 퀄리티를 원한다 그러면 사람을 다 못 채우는 이런 거란 거죠. 자, 그 절대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스매치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경제학적인 이론이고, 뭐 이제 고정경제학적인 이론입니다. 고정경제학적인 이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정경제학에서는 실업은 뭐 다 자발적 실업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자발적 실업이다. 자,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 실제 우리나라를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150만, 100만 조금 넘는 사람이 실업입니다. 실업인데 우리나라 일자리 본다 그러면 일자리가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못 채우고 있는 일자리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여기 보면 채용 계획 부정률이 2.4%입니다. 30만 일자리가 항상 못 채우고 있습니다. 30만 개의 일자리는 항상 구인 중이란 거죠. 뭐 그때 보면 좀 다른데 대부분 이 정도입니다. 산업별로 차이는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나 들어있냐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가 거의 한 150만 정도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 150만 명 정도 됐다. 자, 왜 외국인 근로자가 150만 명이 들어있냐? 일할 사람이 없었어. 그 얘기죠. 물론 이제 일자리의 퀄리티라든지 그런 문제를 따져본다면 다른 문제지만 총량적으로는 일단 뭔가 하면 우리나라 근로자 가지고도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다. 그 이야기는 딴 말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일자리는 충분히 숫자는 많다. 그게 이제 직장을 원하는 사람들의 직장하고 이 미스매치 때문에 결국은 일부 자리는 끝까지 못 채우고 일부는 끝까지 취업을 못하는 이제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생기고 있는데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는 뭐 이게 이제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세계적인. 선진국들은 대부분 뭔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있는데 많은 부분이 이제 3D업이죠. 3D업. 그 나라 근로자, 그 나라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3D업이기 때문에 그 나라 근로자로서 못 채우기 때문에 더 인건비가 낮은 외국 근로자를 통해 가지고 채우고 있는 겁니다. 채우고 있는데 실제 이제 그걸 다르게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쉽게 채우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가 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로 쉽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3D 업종이 계속 3D 업종으로 머무는 거죠. 그 방법이 없다 그러면 3D 업종이 안 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D라는 것은 더티, 데인저러스, 또 뭔가요? 뭐 어쨌든 뭐 그런 거죠. 환경이 지저분하고 그 다음에 환경이 좀 위험한 그런 데가 많죠. 이 문제는 신경을 쓰면 해결을 할 수 있어요. 환경을 훨씬 더 깨끗하게 할 수 있고 환경을 훨씬 더 덜 위험하게 장비나 기기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청소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더티죠. 더티 작업입니다. 더티 작업이기 때문에 청소를 하라. 그러면 뭔가 하면 뭐 싫어하는 사람도 많죠. 그러나 청소 부분에 있어가도 더티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물론 이제 그 때문에 청소부의 지금 경쟁력이 공공청소부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소부 모집에 뭔가 하면 대졸자들이 경쟁률이 뭔가 몇 대면 뭐 2, 3대1, 2대1, 3대1이 넘고 있습니다. 넘고 있는데 지금은 공공청소부는 빗자루 들고 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은 그냥 차 운전입니다. 차로 운전을 하면서 그 차에서 뭔가 하면 청소하는 기계가 돌면서 길을 쫙 다 청소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기계를 통해 가지고 더티를 줄일 수가 있고 안 더티하게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 기계를 좀 더 개량하면서 위험한 뭐 기계에서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임금 근로자들이 많이 쓰는 데가 저임금 근로자, 외국 근로자들을 많이 쓰는 데가 뭐 옛날 이야기하면 철공소라든지 그런 환경이죠. 철공소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 청소 아니면 농업 부분 이런 부분이죠. 농업 부분마저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네덜란드 같은 거 네덜란드가 세계적으로 농업에 제일 경쟁력이 있는 나라라고 했죠. 국민소득이 거의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농업 부분에 경쟁력이 있느냐? 기계화한 겁니다. 다 기계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뭐 이제 파종 단계에서는 대부분 아니면 그 쌀농사는 대부분 기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뭔가 하면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딸 때는 대부분 사람 손을 빌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안 들어와가지고 농촌에서 지금 하다 낫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그것마저도 기계화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마저도 기계화하고 나면 이제는 기계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기계로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이제 뭐 소위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싫어가지고 외국 근로자를 써야 될 일이 안 생기는 거죠. 더 이상 3D 업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쉽게 외국 근로자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니까 소위 3D 업종의 개량이나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너무 급하게 요구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차원에서 슬슬 3D 업종도 줄이면서 뭔가 하면 그 실제 외국 근로자들이 하는 것보다는 뭐 우리나라 근로자들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간다 그러면 실제 일자리는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도 이제 볼 수 있다. 거죠. 뭐 이런 이제 실업률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쨌든 총량적으로 가지고 우리나라 실업률에 대해서 물론 이제 실업자가 청년 실업이 많습니다. 그건 이제 큰 문제인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지고는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고 그냥 뭐 이만하면 양호한 편이다 라는 거죠. 그다음 청년 실업 문제도 굉장히 뭐랄까 사실은 선진국이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병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심한 데가 다 유럽들입니다. 유럽 나라들. 그래서 독일이나 뭐 독일 같은 나라는 청년 실업률이 30% 넘고 뭐 그리스는 50%가 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극단적인 걸 좀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유럽 나라들도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높게 되는 이제 요인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제거하고 있는 것이 뭐 그런 나라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직장을 안 다니고 계속 학생하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삶의 방법이 된 거죠. 그런 사람이 많아짐으로써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방향을 이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것은 이제 자격증 준비를 위해 가지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이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지금 여러분들 나이라는 것이 가장 그 효율성이 높고 직장에서 활발하게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머리를 안 쓰고 뭔가 하면, 어디 시커먼 책상 속에 앉아가지고 뭔가 하면, 별로 창의적이지 않는 내용만 외우도록 하는 것은, 그거는 진짜 사회적으로 굉장히 낭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모든 것이 자격증이랄까, 뭐 그런 걸로서 뭔가 그러니까 뽑는 데 내가 자신이 없는 거죠. 아니면 뽑는 데 내가 공정성의 그런 논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뭔가 하면 모든 것이 결정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취업 준비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그런 거는 이제 좀 고쳐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고시를 없앴죠. 고시를 없앴는데 고시를 없애고 나니까 고시하는 사람이 안 되니까 뭔가 하면 이제 5급으로 가고 5급 행정직이나 아니면 뭐 다른 뭐 7급 아니면 9급까지도 이제 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인 건데 그 이야기는 그러면 그런 것도 다 그런 시험제도를 없애야 되는 거죠. 시험제도를 없애고
뭐 대학교 성적이 사실은 중요한 거죠. 대학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성적을 얻다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해결해야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청년 실업이 높은 것은 청년에서 뭔가 하면 취업 과정에서 너무나 시간 낭비, 돈 낭비를 많이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전반적인 실업률의 문제는 없는 거죠. 없는 건데 이제 청년 실업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실업에서의 큰 과제는 그 고령자 실업 문제입니다. 고령자. 자, 지금부터 이제 그 문제가 커지겠죠. 고령자에 대해서도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임금은 좀 적게 하더라도, 퇴직할 때 그 임금은 사실은 막, 그건 뭐, 근처는 안 가겠지만, 소일거리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고령자들이 삶의 질도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한 기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이제 봐야 되는 고용의 문제입니다. 자, 고용이고, 노동이고, 자, 그 다음에는 고용입니다. 고용을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여기서는 과연 어떤 데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죠. 산업별로 보자. 산업별로 어떤 부분에 어떤 일자리가 많이 있냐. 뭐, 어제도 신문기사가 났더라고요. 났는데, 뭐, 조사를 딱 해보니까, 자, 가장 먼저 없어질 일자리가 뭡니까? 그 다음에 가장 안 없어질 일자리가 뭡니까? 라고 해가지고 10개를 쭉 다 뭐 해놨더라고요. 10개를 쭉 해놨던데, 뭐 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노동 관련 기관에서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서베이도 합니다. 이제 그 결과인데, 이거는 이제 5인 이상 전체에 대해 가지고 산업별, 기업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산업별로 쭉 보면 산업별이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잠깐만요. 잠깐만. 자, 현재 이제 5인 이상 기업들의 고용, 그러니까 이 종사자 수가 5인 이상 기업들에 대한 조사입니다. 조사를 보면 전 산업에서 지금 고용된 인원이 여기 조금 몇 년 됐는데 1,100만 명입니다. 1,100만 명. 1,100만 명이 고용돼 있고, 산업별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이 300만 명,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업이 100만 명, 그 다음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회시설 및 사회지원 서비스업, 도소매, 건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걸 쭉 보면, 자, 여기서 이제 뭘 알 수 있냐. 어떤 산업에서 주로 많이 고용이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하면 지금 생각하기에는 일자리, 그러면 알던 회사 이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뭐 다 처음에는 뭔가 생각은 대기업 생각을 하죠. 삼성, 뭐 LG, 현대, SK 뭐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뭔가 하면 쭉 나오죠. 근데 전체에서 그게 차지하는 거는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고, 일자리가 대부분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죠. 산업별로 봐가지고 제일 일자리가 많은 데가 제조업은 맞습니다. 제조업이 맞는데, 제조업이 300만 명이다라는 것은 1,100만 명 중에서 30%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그 교육 서비스입니다. 여기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죠. 뭐 학교 선생님들, 학교가 많죠. 초, 중, 고, 유치원, 어린이집, 그런 게 다 이 교육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더 큰 데가 뭐냐? 학원입니다. 학원. 엄청나게 많은 학원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고용된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 산업별로 봐가지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것이 도소매업. 도소매업이라는 것이 뭐 편의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형 할인마트까지 다 포함이죠. 그 다음에 도매는 잘 모르죠. 도매는 잘 모르는데 도매업자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일자리가 많더라. 그 다음에 건설업. 건설업에는 뭔가 하면 관리도 있지만 소위 뭐 노가다 뭐 그런 자리도 많은 거죠. 그런 건설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 그러면 보건소 생각하겠지만 보건소도 있고 병원, 병원이 제일 큰 게 병원입니다. 병원, 종합병원부터 시작해가 병원, 의원, 그 다음에 약국, 그 다음에 온갖 의료기관들. 코로나 사태 때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금 여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런 이제 의료뿐만 아니라 보건이 의료죠, 그죠? 의료뿐만 아니라 그 약국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소위 뭐 양로원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뭐 은퇴자가 갈 수 있는 양로원이나 아니면 요양시설 그 다음에 뭐 질병이 있어가지고 간병이 안 돼가지고 그런 시설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됩니다. 굉장히 여기에 일자리가 많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 고용되어 있다는 것은 일자리가 여기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데서 일자리가 많느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사회시설관리 및 사회지원서비스. 사회시설관리라는 것은 뭐 경비, 뭐 세컴이랄까 이런 것도 포함되죠.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전기관리도 되고 아니면 청소도 여기 다 포함됩니다. 등등. 아니면 이제 요즘에는 그 인력 공급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뭔가 하면 직접 고용보다는 파견 노동을 많이 받죠. 파견 노동을 파견해주는 회사들이 다 여기입니다. 사업지원 서비스. 비서직 같은 경우, 옛날 같은 거 비서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원이 아니라 이런 회사를 통해 비서직을 파견을 받는 거죠. 비서직도 파견받고 청소직도 파견받고 경비직도 파견받고 실제 뭔가 하면 회사에서는 뽑아서 쓰는 사람이란 것은 회사의 핵심적인 일. 그러니까 그 회사의 뭐 R&D라면 개발이면 개발이고 아니면 뭐 판매라면 판매인 그런 핵심적인 일은 자기들이 고용을 하지만 그 외 회사를 지원해 주는 그 부분은 대부분 이런 파견직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회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파견 전문 업체들이다라고 보면 되죠. 사회시설. 뭐 외주를 많이 주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자리가 뭐 큰데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과학 관리 및 기술 서비스 이거는 이제 R&D 차원에서 조금 더 전문화된 가장 양질의 직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고 연구소 같은 거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운수업도 상당히 많죠. 운수업도 55만 명입니다. 뭐 기사들이죠. 택시기사, 버스기사, 아니면 트럭기사, 관련 운수. 그 다음에 비행기, 기차, 다 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다 운수업입니다. 이런 쪽. 그래서 다양한 산업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나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데를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산업별로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자리가 됐다. 뭐 서비스업이 제일 많고, 그 다음 교육 서비스 뭐 등등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산업별로 일단 이 숫자부터 한번 이야기 볼 필요가 있어요. 11만 1100만 명이다. 앞에 우리 노동 데이터를 봤을 때 취업자가 몇 명이냐 그러면 2600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고 5천 한 100만 200만이고 그 중에서 취업자가 2600만 명, 실업자가 한 100만 명, 110만 명 정도였습니다. 취업자가 2600만 명인데 왜 여기는 1100만 명밖에 없느냐? 여기는 왜 1100만 명밖에 없느냐? 왜냐하면 이거는 5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만 조사했기 때문에 1100만 명입니다. 그 이야기는 나머지 1500만 명은 4인 이하 기업이라는 거죠. 4인 이하 기업 아니면 자영업자 아니면 프리랜서라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졸업하면 취업한다 그러면 뭐 많은 직원들이 있는 회사에 취업할 것이다라는 걸 기대합니다. 큰 회사, 대기업. 뭐 회사라 그러면 원래 드라마에 다 그래 나오죠.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굉장히 희소하다는 겁니다.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다는 거죠. 절반 이상인 4인 미만. 절반 이상이 4인 미만이고, 4인 미만이고, 5인 이상 해봐도 뭔가 하면 그게 절반도 채 안 된다. 라는데, 더 구체적으로 규모를 본다 그러면 훨씬 더 합니다. 이걸 전체 이제 5인 이상을 다시 규모로 봤습니다. 5인에서 9인 고용한 회사, 그 다음에 10인에서 29인, 30에서 99, 100에서 299, 300인 이상.
보통 뭔가 취업하면 한 이 정도 되는 회사. 300인 이상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전체 2,600만 명 중에서 210만 명입니다. 10%가 안 된다는 거죠. 300명 이상 큰 기업에 대해서 큰 회사에 취업되어 있는 것은 210만 명, 200만 명이 조금 넘는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보면 300인 이상은 전체 4분의 5분의 1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100에서 100명 이상까지 합친다 그래도 거의 한 360만, 70만 정도. 대부분이 100명 미만, 100명 미만. 이 중에서도 뭔가 하면 3분의 2가 100명 미만인 거죠. 그게 이제 현재 회사라는 개념, 회사라는 개념의 덩치의 개념입니다. 덩치가 현실이 그렇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 대기업의 규모는 점점 줄어듭니다. 세계적으로도. 한참 대기업 중심으로 됐죠. 되다가 지금은 뭔가 하면 회사 규모는 점점, 큰 기업의 규모는 점점 줄어듭니다. 옛날같이 아까 이야기했죠. 공장이라 그러면 엄청나게 큰 운동장 같은 큰 실내 공간에 뭔가 하면 책상이나 이런 기계가 쫙 있고 사람들이 뭔가 수백 명 거기에 붙어가지고 일하는 그런 식이 옛날의 공장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공장, 그런 생산 라인이라는 것이 점점점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그게 기계로 대체하고, 그런 식으로 단순 노동은 쉽게 기계로 대체하게 되는 거죠. 대체하게 됨으로써 그런 고용이 큰 회사는 옛날보다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생각적으로 사람 숫자로 큰 기업 숫자는 많지가 않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산업별로 뭔가 하면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 산업별로 규모의 차이가 있는데, 특히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대규모가 많습니다. 제조업은 뭐 전체 제일 크지만 이 중에서도 뭔가 하면 9인 이하는 잘 없죠. 잘 없고, 전체에서 뭔가 하면 차지한 것이 10% 정도밖에 안 되고, 뭐 요거 제일 큰 규모도 제일 많습니다. 300인 이하이 많죠. 그래서 제조업은 그래도 다른 산업보다는 기업 덩치가 큰 게 많다. 옛날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큰 생산 라인을 가진 회사들이 많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다음으로 고용 많은 교육 서비스를 본다 그러면, 교육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일 많습니다. 전체의 절반이 30에서 99인이죠. 30에서 99인. 중규모가 많구나라는 겁니다. 교육도 대기업 같은 경우는 큰 300명 이상 고용되는 대기업은 많지는 않죠. 뭐 이런 교육 서비스 사업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대학교는 300인 이상 꽤 있죠. 꽤 있고. 대학이나 아니면 아주 큰 교육 단체라는 거고, 대부분이 여기다. 뭐 초중고를 보면 대부분 이거죠. 그 다음에 좀 큰 학원이다 그러면 이 정도입니다. 좀 큰 알려진 학원이라 그러면 이 정도고. 그래서 교육 서비스업은 그러니까 30에서 100명 사이에 직원들이 많은 것이 교육 서비스입니다. 뭐 시설 관리 같은 경우에는 뭐 예상대로 뭔가 하면 이 규모가 큰 게 많습니다. 파견업체라 그러니까, 파견업체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앉아있을 책상도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을 관리하는 거죠. 사람 관리를 해가지고 뭔가 하면, 사람 찾아가지고 이걸 뭔가 하면 저쪽 회사에다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숫자는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금융을 본다. 금융 및 보험업, 이거는 소규모가 많습니다. 소규모. 그래서 30인 이하가 대부분이죠. 일부 이제 대기업에서 되게 큰 금융업은 있습니다. 뭐 큰 은행이랄까 그런 건 있지만, 많은 경우가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농협이나 아니면 새마을금고다. 그렇다 그러면 대부분 여기입니다.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는, 농협이라는 것이 시스템을 보면 농협 중앙에서 운영하는 그런 은행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러나 많은 숫자로는 그 점포수나 아니면 고용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은 것이 단위조합입니다. 단위조합이라는 것은 지역별로 농협이 있습니다. 춘천에서 뭐 춘천 축협이 있고, 춘천 농협이 있고, 춘천 학교 앞에는 춘천 원예 농협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사실은 그 가게 하나,
그 하나가 독립적인 하나의 단체입니다. 그 독립성을 가지고 다른 농협 본사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새마을 금고라든지 상호신용 금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여기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규모가 많습니다. 뭐 도소매는 당연히 뭐 소규모가 많죠. 그죠? 뭐 편의점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수로는 이게 압도적인 많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산업별로 다양한 그 일자리가 다양한 산업일 수 있고 다양한 산업별로 일자리가 이렇게 뭐 많더라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보죠. 요게 채용 현황과 채용 계획과 부정률입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다 물어봤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어느 정도 사람이 필요하고 지금 얼마나 사람들을 쓰고 있으면 얼마나 못 뽑았냐 라는 거죠. 채용 계획 대비, 그러니까 계획이 있는 것은 못 뽑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뽑은 사람이 있는데 못 뽑고 있는 사람이 이만큼이다. 이 이야기는 110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30만 명을 덜 뽑았다. 지금 구인 중이다. 그 이야기는 부정률이 2.4%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회사들은 구인 중인 회사들이 많습니다. 구인 중인 회사가 많은데 보면 산업별로 꽤 차이가 나죠. 그러면 부정률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쭉 보면 여기입니다. 운수업, 숙박, 음식업입니다. 여기는 항상 구인 중입니다. 보면 버스 회사에서 뭔가 하면 기사 구함 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택시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사 구함 계속 나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들락달락이 심한 겁니다. 심하기 때문에 항상 구인 중이다. 뭐 숙박 음식업에서도 뭔가 하면 사람 구함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사람을 많이 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타이트하게 돌아가는 것은 이게 이제 1% 안 된다죠. 전기, 가스, 전기, 수사업 이런 거는 이제 대기업 중심의 회사들이죠. 뭐 가스공사랄까 아니면 뭐 지역별로 가스 뭐 운영, 전기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데는 이제 연단위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뭐 인력 관리를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죠. 뭐 교육 서비스도 사실은 그런 셈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구인난이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이제 구인난이 어떤 업종에서 심각하냐 보면 주로 이거죠. 이게 높은 것은 이런 데서 구인난이다. 라는 구인난. 구인난은 뭐 구인난이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상대 업종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셈이죠. 자, 이렇게 일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요약을 해보면 5인 이상 일자리가 전체 취업자 2,700만 명 중에서 40%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이야기는 취업자의 60%가 4인 이하 업체에서 지금 현재 고용돼서 일하고 있다. 산업별 고용자를 보면 제조업이 가장 많은 308명이고 교육 서비스업이 그다음 그 뒤에 보건 및 사회복지, 도소매, 건설, 전문과 기술 서비스업인 겁니다. 그 다음에 산업별로 이제 상이한 규모를 보이는데 건설, 도소매, 숙박, 음식, 금융, 보험업은 소규모 업체가 많고 전문가 기술업 및 사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대규모 업체가 다수다. 물론 이제 제조업은 다 대규모 업체가 다수죠. 그죠? 그 다음에 사업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한 2.4%, 30만 명 정도가 아직 못 뽑고 있다. 근데 이제 5인 이상 대상이 그렇고 4인 이하 업체에서 뭔가 구인 중인 사람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4인 이상 업체에서 뭔가 더 영세업체고 상대가 많죠. 그런 데서의 소위 그래서 우리가 미스매치라고 그럽니다. 실업자는 많은데 또한 뭔가 기업으로서는 중소기업에서는 우리는 사람 못 뽑는다라고 계속 이제 그 불평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운수업, 숙박, 음식업에서는 인력난을 의미하는 높은 고용 부정률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현재 우리나라 고용의 현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를 봅시다. 고용의 미래. 고용의 미래를 우리가 뭐 점을 치지 못하니까 이걸 조사하는 방법이 나름대로 이제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그 전문가들한테 그 업체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당신 회사에서 사람들을 지금부터 향후 더 많이 뽑을 것 같습니까? 라고 그러죠. 회사를 더 확장할 것 같습니까? 회사가 더 클 것 같습니까? 라는 걸 물어봅니다. 물어봐가지고 더 커져가지고 더 많이 뽑겠다. 그러면 얼마나 더 많이 뽑겠습니까? 이런 걸 좀 물어보죠.
아니면 당신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 규모를 줄이겠습니까? 뭐 사실은 대학은 그래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교육기관은 다 줄여야 됩니다. 학생들이 주니까. 학생들이 준다 그러면 교수도 줄고 선생도 줄여야 되는 거죠. 직원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래도 비슷한 월급 가지고 비슷한 등록금 가지고 유지가 되는 거지. 안 줄이고 있으면 뭔가 하면 결국은 금방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회사들은 학교는 조금 나이브해 가지고 그걸 잘 못하는데 회사들은 철저하게 하죠. 안 되면 바로 문 닫으니까. 적자가 나면 문 닫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나름대로 예측을 다 끌어모으면 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산업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나름대로 추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데서 이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건 국가기관입니다. 여기서 한국고용정보원 KIS라는 거인데 뭐 들어가 본 학생도 있겠는데 우리 학교에 있는 이제 취업지원센터에서도 대부분 많은 자료가 여기서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취업을 생각할 때 여기에 정보를 많이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정보도 있고 산업별 정보도 있고 뭐 취업에 대한 뭔가 취업 과정에 대한 정보도 있고 많은 거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매년 조사하는 것이 산업별로 이런 이 고용 추세, 일자리 추세를 조사합니다. 이게 조금 오래된 데이터인데, 자, 봅시다. 여기 보면, 취업자 수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2008년에 조사했을 겁니다. 2009년인가? 거기서 2008년 같은 경우에는 현 데이터입니다. 현 데이터로 너희 회사에서 얼마를 지금 고용하고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여러 산업들과 회사들이 많은데, 지금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고용 확대 산업을 순서대로 지금 여기 돼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은 고용 감소 산업입니다. 그래서 산업별로 고용된 자를 보면 2008년도에 전체적으로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400만 명. 그러니까 이건 전수조사가 아니라 표본조사를 통해 가지고 여기다 곱하기 해가지고 추정치입니다. 추정치로 한 2400만, 2350만 명 정도가 조사 대상에 고용되어 있는데 그러면 얼마를 더 고용할 것이냐를 물어보면 향후 5년 있다가는 2,500만 명. 그 다음 5년 더 있다가는 2,600. 그 다음 5년 더 있다가 2,800만 명.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고용자가 뭔가 하면 쭉 다 전체로 해보면 이렇게 더 고용할 것이다. 라는 것이 고용이 다 총량적으로 늘어난 걸로 나옵니다. 더 많이 고용할 것이다. 근데 사실 현실하고 안 맞죠. 더 고용하고 싶어도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인구는 줄어듭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될 겁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식으로 공장을 운영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다들 뭐 비전을 가지고 희망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잘 될 걸 생각해 가지고 느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총량적으로 봐가지고 는다고 봅니다. 는다고 보는데 그럼 그 중에서 어떤 회사가 제일 많이 느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숫자들이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 순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고용을 제일 많이 넣는 비율로 했습니다. 고용이 제일 많이 넣는 것은 2013년 대비 2023년. 그러니까 요게 한 2013년, 14년 정도 데이터를 봅니다. 요까지는 현실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향후 10년이죠. 5년 뒤에 5년 뒤에 10년이죠. 지금 대비 10년 뒤에 얼마나 넣을 것이냐. 지금 비해 가지고 10년 동안 얼마나 더 고용할 것이냐로 봐가지고 제일 많이 고용을 늘리겠다는 순서대로 쭉 나열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일 많이 넣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합니다.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 이게 엄청나죠. 2008년에는 이게 전만 10만, 16만 명, 17만 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2013년에는 이게 6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일자리가. 여기까지는 현실 데이터고 그 다음에 5년 내에 다시 이게 뭔가 220만 명이 더 늘 것이다. 87만 명으로 가고 10년 뒤에는 거의 더블이 되는 100만 명 이상 고용하는 부분이 될 것이다. 100만 명.
그러니까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에서 일자리가 제일 많이 나온다. 제일 커진다. 이쪽에서 일자리가 제일 많이 나올 것이다. 가장 일자리가 많이 나온 부분이 이쪽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럼 비거주 복지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어린이집 또 그럽니다. 어린이집도 있고. 근데 어린이집은 사실은 별로 안 날 겁니다. 우리 줄 겁니다. 어린이가 주니까. 그런데 주로 넣는 것은 뭐냐면 노인 대상 비거주죠. 노인 대상 이런 복지시설. 근데 노인 대상 복지시설 또 거주와 비거주가 있습니다. 거주는 이제 와가지고 24시간 사는 거죠. 그죠? 사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뭔가 하면 와가지고 낮에 아침에 와가지고 하루 내내 놀고 뭐 거기다 프로그램 돌고 그 다음에 저녁 때 집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뭐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이제 어느 급이 높아가지고 집에서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그 위탁해가지고 그쪽으로 살게 되는 그런 비거주 복지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도가 아닌다 그러면 아침에 모시고 가가지고 그 시설 내에서 계시다가 뭔가 하면 저녁 때 집으로 다시 모셔다 주는 그런 식으로 치매 환자들에 대해 가지고 해주는 시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치매도 그렇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백화점 뭐 저기 문화센터 같은 그런 식으로 뭔가 하면 운영하고 있는 이런 복지시설도 꽤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쪽이 지금 소위 사회복지 예산이 늘고 그런 쪽으로 투자가 늘면서 지금 제일 많이 늘어나는 쪽의 일자리는 이겁니다. 물론 이제 이 일자리라는 것이 이제 쉽지는 않죠. 일단. 근데 이게 뭔가 하면 실제 뭐 그런 뭐 관련돼 가지고 뭔가 하면 그 노인들하고 같이 대응해 가지고 일해야 될 일자리도 물론 많이 늘지만 관련돼 가지고 이런 시설의 관리직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늘습니다. 관리직이라고 이야기하면 막 여러분들 같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가는 게 또 그 적정한 일자리가 되겠죠. 관리직이라는 것이 운영, 회계, 뭐 온갖 들의 일자리가 많이 나오죠. 기획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일 많이 느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복지시설 운영업. 첫 번째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두 번째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이쪽이 지금 제일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인력 공급 및 고용 알선업. 저 용역회사죠. 파견 회사.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늘어가지고 이러는데, 그래서 많이 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아마 지금 조사하면 좀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 성장세가 지금 주춤했는 것이 이게 늘면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됐죠. 그러니까 왜 파견직을 쓰느냐라는 겁니다. 회사에서 뭔가 사람을 뽑아서 해야지 왜 파견직을 그 소모품으로 쓰느냐 라는 이제 비판이 많이 나오면서, 근데 왜 파견직을 썼냐 그러면 소위 그 고용에 대해서 너무 규정이 엄격해진 거죠. 엄격해지다 보니까 회사들은 뭔가 그걸 피하기 위해 가지고 파견직을 많이 쓰게 된 겁니다. 쓰게 된 건데, 이제 사실은 고용에 대해서 그 기준을 조금 더 낮추고, 사실은 그런 회사에서 쓸 사람들은 회사에서 뽑아 쓰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죠. 그게 더 바람직하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좀 뭐랄까 비판적인 여론이 많이 생기면서 이건 추세는 좀 줄어듭니다. 좀 들고.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이게 세 번째를 위치에 차지했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병원입니다. 병원이죠. 의사 수가 안 늘더라도 병원에 대해서 사람 수요는 굉장히 늘어납니다. 병원에 올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인구가 주는데 왜 병원에 대한 수요가 느냐? 인구가 줄더라도 병원은 더 많이 온다라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병원이라는 것은 사치제입니다. 물론 이제 필수제도 있죠. 그 피할 수 없는 질병은 필수제지만 많은 질병은 뭔가 하면 질병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용하는 병원들이 많죠. 병원이나 의원이나 성령이랄까 아니면 뭐 불편함을 없애기 위할까 뭐 그런 것도 많죠. 그 다음에 자, 병원에 대한 수요가 넣는 제일 큰 이유는 그겁니다. 고령화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 사실 평생 병원비를 마지막 1년에 한 80% 쓴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80세까지 살면서 79년 동안 병원비는 평생 병원비의 10%밖에 안 쓰는 거예요. 10에서 20%밖에 안 쓰고 마지막 1년 동안 대부분을 쓴다.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이라는 개념이 좀 애매한데, 뭐 특히 이제 병사하는 경우에 그런 거 많죠.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뭐, 살기 위해 가지고, 살리기 위해 가지고는 물불 안 가리고 돈 안 가리고 돈을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살아나면 좋지만, 안 살아나면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계에 잡히는 것이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마지막 1년 동안에 그 돈을 많이 썼더라.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그 마지막 1년이 뒤로 점점 밀리는 겁니다. 밀리게 되고 마지막 1년의 숫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주 오래 나이 뭐 장수하셔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80, 뭐 90 넘어가 돌아가셨다. 그럴 때는 사실은 뭐 병원비를 많이 쓰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때는 뭐 큰 질병이라서 병원 기술로서 뭔가 하면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노인이 되면 병원을 많이 가죠. 많이 가죠. 그러니까 고령화 때문에 이 병원에 대한 수요는 점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 의원도 마찬가지죠. 의원도, 병원, 의원, 이런 거죠. 그래서 의료 분야도 그런 차가 됩니다. 즉, 일자리 늘어나는 제일 큰 추세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앞에서 인구 구조에서 나오는 거죠. 고령화 때문입니다. 고령화에 따라 가지고 고령화 따라서 변하는 사회에 따라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노인용 복지시설, 어린이용 복지시설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도 줄어듭니다. 대신에 노인용 시설은 늘어나는 거죠. 복지시설과 병의원 이런 것들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일자리를 결정하는 제일 큰 요인이 고령화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뭐 이런 것들도 요즘에 크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방향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더 이 기술 집약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는 것이고, 뭐 옛날에는 대기업 몇 개가 이런 것을 이끌어가고, 막 국가기관이 이끌어갔는데, 이제는 민간마저도 이걸 따로 하더라라고 합니다. 뭐 많은 소프트웨어 회사, 프로그래밍 회사, 이런 거죠. 뭐 이런 거. 뭐, 우리 코딩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일자리 그쪽에 많이 나온다. 라고 하는데, 이제 코딩 일자리라는 것이 좀 굉장히 이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하이 퀄리티 코딩 일자리는 굉장히 인력난이고, 사람을 못 구하고, 그런데, 이제 로 퀄리티 일자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고, 좀 3D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간 많이 드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 경우가 뭔가 하면 뭐 인력 파견이랄까 아니면 이런 회사들로도 운영이 된 것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체에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런 회사 매주를 줘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옵니다. 그럼 만들어 올 때는 이런 프로그램 몇 시간 들어가지고 얼마다 라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뭐 그런 것도 바로 여기 포함됩니다. 그건 바로 여기 있네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거는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및 공급업 이런 것들은 소위 새로운 산업 발전 변화에 따라 가지고 생기는 일자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새로운 산업. 소위 IT 산업 발전 덕에 이런 쪽에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그 다음 이제 회사 본부 지주회사 경영 컨설팅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이만 나머지는 그냥 참고해 보고. 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전체 추세를 본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추세를 알 수 있습니다. 고령화 관련돼 가지고 일자리가 많이 난다. 고령화 관련돼서 복지시설이나 병의원, 의료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산업, 새로운 산업, IT 중심의 새로운 산업과 제품 개발 관련돼 가지고 일자리가 많이 늘더라. 그런 것들이 자연과학, 공학, 연구개발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쪽. 그런 쪽으로 넓고, 이것도 넓게 봐가지고 거기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경영 컨설팅 서비스 이런 것들은 이제 옛날식의 기업 자체 내에서 뭔가 하면 뭐 문제 해결보다는 안 되면 외부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와가지고 진단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연구개발 방향에 대해 가지고 제안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런 건 새로운 산업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일자리가 생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고용이 주는 것. 그러니까 이런 데는 갔다가는
몇 년 지나고 나가지고 회사 문 닫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들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잘 보고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산업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넣는데 이제 산업이 여기는 고용이 준다. 우리 회사에서 사람 수는 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작물 재배업이죠. 농업입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농업은 그렇겠고 농업은 줄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별로 여러분들하고 관계 없을 거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이런 겁니다. 일반 교습 학원. 학원의 일자리가 제일 많이 준다는 거죠. 한 10년 전만 해도 학원이 좋은 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특정 학과를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수학과 같은 경우에 인기가 굉장히 없었는데 학원이 굉장히 뜨면서 수학과 졸업자들이 취업을 잘하고 월급 돈을 많이 벌게 됐습니다. 돼가지고 한때 수학과가 또 인기를 되찾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교습 학원 등이죠. 일반 학원 등인데 이게 급격히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학원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줄으니까. 그게 공부 가르치는 학원도 마찬가지고 그 관련돼가 태권도 도장, 발레 학원, 뭐 모든 다 그런 거죠.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애들한테 이런 거 가르치면 참 좋고 즐겁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자, 산업적으로 봐가지고는 이게 이제 그 어린이를 잘 모으는 것이 굉장히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갈수록 힘들어진다라는 것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관련돼 가지고 비슷한 것은 뭐 초등교육기관 이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학생이 주니까요. 그게 이제 시작은 밑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학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오는 겁니다. 뭐 대학교까지 이미 왔죠. 그래서 이 추세는 사실은 저출산 관련이죠. 저출산 관련돼 가지고 교육 관련, 어린이 관련 모든 데에서는 일자리를 준다라는 것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 일자리 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라서 띄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 관련돼가 또 있는 것이 스포츠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아까 학원, 태권도 학원 해야겠죠. 이것도 그것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큰 그 일자리 주는 방향은 소위 IT 발전 때문에 일자리가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느는 부분도 있지만 IT 발전 때문에 느는 것이 제일 대표적으로 은행 및 저축기관입니다. 금융산업은 갈수록 늘어납니다. 갈수록 비중이 커지고 중요해지고 고임금 좋은 일자리는 계속 유지됩니다. 산업은 그렇지만 금융기관의 일자리는 준다라는 거죠. 은행 및 저축기관의 실제 이제 주는 것은 어디냐 그러면 창고에서 고객 대하는 일자리가 주는 겁니다. 요즘 뭐 은행 안 가본 사람이 태반일 겁니다. 대부분 스마트폰 가지고 다 해결하는 거죠. PC나 스마트폰과 다 해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일자리를 주는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은행에 대한 예금이랄까 대출이 주는 건 아니죠.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은행 본부에서 뭔가 하면 대출 관련 업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산 운영을 하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일자리도 많아지고 월급도 더 높아지는데 단순 창고에서 사람 대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없어지고 있더라. 금융 지원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자리가 주로 없습니다. 산업 변화, IT 산업 변화가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도 있고 일자리를 없애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자동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화를 통해가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고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화를 통해가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은 뭐 IT 산, 뭐 은행도 마찬가지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식당에서마저도 요즘에는 오더링, 이 키오스크를 통해가 오더링 하죠. 그럼으로써 일자리가 줍니다. 또 뭐 이동 로봇가 가면 음식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는 거죠. 줄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고용자 일자리가 줄지만 키오스크를 만드는 거나 로봇을 만드는 일자리는 훨씬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 변화라는 것이 일자리에 양면적인 영향을 줍니다. 일자리를 줄이기도 하고 일자리를 늘리기도 하는 거죠. 자동화, 로봇 이쪽은 뭔가 하면 굉장히 유망한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많이 나올 좋은 일자리인 거죠. 이쪽은 늘어나고 대신에 그 결과물을 쓴 쪽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든다. 라는 것이 이제 큰 이 고용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뭐 이 IT에 따라가 은행 및 저축이 줄어들고
그다음 금융 지원 서비스업도 줄어들고 인쇄 및 인쇄 관련 산업도 줄어들죠. 다 집에 프린터가 있는데 뭐 인쇄소 갈 일이 없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취업 뭐 한 40년 동안 일할 일자리인데 그러면 이 산업 자체가 뭔가 하면 이 커지는 산업이냐 줄어드는 산업이냐 라는 게 중요해요. 커지는 산업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뭐 처음 개척하는 사람 입장이라서 굉장히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고용도 훨씬 더 늘어나면서 안정성도 있고 그 다음에 성과도 훨씬 더 좋습니다. 좋은데 줄어드는 산업에 간다 그러면 참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회 경제의 변화 방향을 봐가지고 이제 산업의 방향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확대 산업과 이 감소 산업을 이렇게